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예로부터 실크로드가 지나던 길목에 위치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석유를 상업적으로 채굴한 나라로도 유명한데요. 수도 바쿠 인근의 야나르다그에서는 천연가스가 지표로 분출되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어서 불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만큼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에서 자연의 신비로운 매력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어제 첫 번째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자리를 놓고 겨뤘던 고이즈미, 하야시, 모테기 의원을 각각 방위상, 총무상, 외무상에 기용을 했고요.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은 옛 아베파인 기하라 전 방위상을 임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파트너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위해 추진되던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만남이 연기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양국의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해 기대가 서로 달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틀 안에 우리가 뭘 할지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이행 점검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벤스 미국 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이 예상보다 나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행한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가자지구 휴전 진행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 하마스의 시신 송환도 지연되면서 휴전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던 국제 금값이 21일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5.7% 하락한 온스당 4,109.1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급락한 것으로 이 같은 낙폭은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12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전일 대비 7.2% 떨어진 온스당 47.4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금 은값 하락은 최근 급등으로 인한 과열 우려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21일 인공지능 기반 웹 브라우저인 챗GPT 아틀라스를 출시했습니다.
브라우저 안에 인공지능 챗봇 챗GPT와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AI가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게 특징인데요. 글로벌 웹브라우저 시장 1위인 구글의 크롬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지금 푸틴 대통령과의 헝가리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백악관 관계자가 21일자로 양국 외교장관들이 통화를 했지만 양국 정상 간 직접 대면 회담을 진행하진 않기로 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푸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16일에 전화 통화를 두 정상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2주 안에 헝가리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한다 이런 보도가 크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회담이 연기되니까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낭비가 되는 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이틀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크렘린궁도 양측 모두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진 않았었다라면서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영토 문제 등으로 휴전 합의에 근접하지 못하면서 정상회담 일정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선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가 무력으로 점령하지 못한 돈바스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16일 통화에서도 했었고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휴전안을 거부한 셈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양측 모두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 진행이 잘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의 두 고위 외교관도 러시아가 지나치게 많은 걸 원했고 미국은 부다페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합의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러시아가 현재 위치에서 멈추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마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니까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그러면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뭔가 계속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게. 될 듯 하다가 또 한다고. 그러니까요. 계속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움직이면 쏜다. 네, 되게 한 군인이 다른 적대 국가의 군인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렇죠. 이건 드론입니다. 주체가요. 오. 공중 드론에 이어서 이제 네. 지상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약을 실은 지상 드론이 적진에 침투해서요. 네.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 전쟁의 로봇화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우크라이나군 제3 공격 여단이 6월에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 병사 2명이 지상 드론에 항복했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군 쪽에 항복을 받아내고 포로들을 구출한 건 우크라이나 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고요. 63kg에 달하는 대전차 지뢰 3발을 탑재한 지상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지상 드론이 최전선에 물자를 보급하고요. 부상병을 후송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는 공격에도 직접 참여해서 승리까지 거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인데요. 그렇군요. 이 전선에 투입됐던 지상 드론 가격이 $1,500, 214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다른 전차나 가격 대비 네, 또. 그 가성비도 좋은 거죠. 예.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군의 공격에 밀려서 요새화된 2개 진지를 뺏겼었답니다. 그래서 2주나 이걸 탈환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쪽에서 대전차 지뢰를 싣고 달리는 지상 드론을 한번 이용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 조종을 맡은 조종사들이 근처에 띄운 공중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이 지상 드론을 보면서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드론을 또 보면서 조종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드론이 러시아군 병사들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호 입구에 가서 자폭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보내니까 이제 남아있던 러시아 병사 2명 중에 1명이 네. 항복하겠다는 손글씨를 쓰고 나왔다는 건데요. 작전이 이런 작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 작전을 지휘한 우크라이나군 지상 드론 중대장이 네.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포로를 잡았다는 게 아니다. 단 한 명의 우리 보병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인간의 희생으로 작전을 계산하지 않는다. 나는 로봇을 지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작전이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대전을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처음엔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는 지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말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현대 전쟁 무기의 시험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상 드론 수요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일부 지상 드론에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기관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 쪽에 접근할 수 있게 먼저 가서 길을 터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소독이냐 독이냐. 우리가 독을 없앤다고 손 세정제를 많이 썼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맞아요. 유럽연합이 최근에 손 소독제의 핵심 성분인 에탄올을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U 산하 유럽화학물질청이 10일에 내부 권고안을 보냈는데요. 에탄올을 암과 임신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유독성 물질로 지적을 하고 대체 물질 사용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에 여기에서 이제 인체 유해성 여부가 논의가 되면 네. 이후에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뭐 발암성이라고 판단이 내려져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대체물이 없으면 일부 용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유럽화학물질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게요. 예.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통한 위생 관리로 1,600만 건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체 물질이 뭐냐? 일반 소독제에 널리 쓰이는 이소프로파놀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의료계는 이독성이 더 강하다 알코올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누로 반복 세정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부가 손상되는데 그렇죠. 예. 손 소독제가 없다면 간호사들, 의사들이 수술 중에 매 시간 30분 이상 손을 씻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술의 주 성분인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건 음주를 해서 체내에서 발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손 소독제는 외부에서 이렇게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네. 네. 그 인체 노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비누와 세제 청소용품 협회장은 유럽 화학물질청의 검토가 음주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면 외용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 위기 상황에서 이제 에탄올을 빠르게 손 소독제로 신속하게 돌려서 생산을 했는데 네. 이걸 이소프로파놀로 대체하면 공장을 또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탄올이 실제로 유해 물질로 지정이 되더라도 기업들이 대체물이 없어요라는 이유로 개별 예외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네. 이 예외해 주는 기간이 최대 5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행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진짜 많이 쓰실 그렇죠. 텐데 에탄올 70% 이상.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쓰고 네. 했는데 이렇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돈으로 별 따기. 우리가 미쉐린 가이드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판정을 하잖아요. 네. 그 식당의 수준을. 네. 근데 이거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예. 이 세계적인 미식 평가서로 알려진 미쉐린 가이드에 대해서 최근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데일리메일지가 외식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미쉐린 가이드가 태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 국가의 관광청에게서 수백만 달러를 받고 해당 국가의 미쉐린 가이드를 발간했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금전적 계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이 미쉐린 가이드는 1900년에 이제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슐랭이라고도 하죠. 네. 한 세기 이상 유럽을 중심으로 확장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뉴욕, 도쿄, 홍콩 같은 아시아와 북미까지 영역을 넓혔는데 네. 동시에 그때부터 인쇄 가이드북 판매는 줄었습니다. 디지털 매체에 밀리면서 지금 재정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미쉐린이 각국 관광청과 제휴를 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관광청은 미쉐린을 통해서 자국의 외식업계를 세계에 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미쉐린은 운영 자금을 확보하니까 서로 윈윈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도 2017년에 이 미쉐린 가이드 발간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62억 원을 줬는데 당시에 17개의 식당이 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공정한 평가겠느냐라는 네.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청이 돈을 냈으니까 그 대가로 별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협력을 하게 되면 이 미쉐린 브랜드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 가판대도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도 같은 별 하나를 받는데 기준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한 유명 셰프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당연히 미쉐린 측은 아닙니다.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출장비와 조사비 지원을 받는 건 맞지만 이게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해명 조사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에서는 미쉐린 가이드도 비즈니스 아니냐. 이걸 만들려면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편집 기준만 지켜지고 실제로 돈을 주고 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여전히 좀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네, 뭐 우리가 믿고 셰프들에게도 가잖아요.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네, 네. 마찬가지인데 뭐 그 유명 셰프가 얘기한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좀 투명하게 네, 네. 좀 공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식당대 가격이. 네. 다음 키워드 대화가 필요해. 영국 Z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요. 절반이 지금 인공지능의 도움이 없이는 동료와 대화하길 두려워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6세에서 28세 사이의 영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네. 응답자 중에 45%는 회의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업무를 준비할 때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한다. 5명 중 2명은 직장 동료와 소통할 때 AI를 활용하면 자신감이 높아진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 대화를 하기 전에 챗봇하고 먼저 연습을 해본대요. 아.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나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1은 회의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AI가 추천한 농담을 준비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응답자들은 AI가 유용한 이유로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응답자의 거의 30%는 스몰 토크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25%는 사전에 AI랑 상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젊은 층이 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느냐.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원격 근무 환경 또 AI 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됐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데 대면을 하니까 자신감이 부족해진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기술 덕분에 사람들과 쉽게 연락은 할 수 있게 됐는데 진정한 소통과는 더 멀어졌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연결된 시대에 진정한 대화 능력이 오히려 가장 희귀한 역량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스피치 전문가들은요. 전화를 받아봐라.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고 대화를 먼저 시작해봐라 라고 조언을 하면서 네. 소통에 대한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아유, 능력이니까 그럼요. 네. 이걸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네. 스몰 토크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데 네, 스몰 네. 토크가 원래는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거잖아요. 그 상황이 불안하다고 네. 하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해보는 수밖에 네, 없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 날개 없는 추락될라. 세계 최고 625m 높이로 건설된 중국 구이저우성에 있는 화장 협곡 대교에요. 지금 줄이 없는 번지 점프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 줄 없는 번지 점프를 테스트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모래주머니를 던졌더니 수십 미터 아래 안전망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관광지구 관계자는 이 줄 없는 번지 점프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데 22일 이후에는 대중에게 공식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번지 점프랑 다르게 줄을 매지 않고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데 약 160제곱미터 48평 면적의 안전망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안전망은 내 모서리가 고정돼 있어서 인체의 낙하를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험자가 20m부터 50m까지 낙하 높이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체험자 체중은 40에서 90kg 사이여야 되고 네. 60세 이상이거나 심장병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1회 체험 가격이 우리 돈으로 34만 원 정도입니다. 줄이 있는 번지 점프 가격인 60만 원 정도보다는 싼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줄이 있는 번지 점프는 강까지 한 600m 정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이 네. 좀 더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구 측이 75kg, 100kg 두 가지 규격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네. 근데 네티즌들은 안전망에 떨어진 후에 튕겨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떻게 저도 되느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모래주머니로 테스트한 거랑 다르게 사람은 무서워서 몸부림을 치거나 몸을 비틀 수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처럼 수직으로 낙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 도입되는 종목이니까 아직은 당국의 안전 규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관광지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줄 없는 번지 점프는 모래주머니 테스트와 실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이게 뭐가 재밌냐? 지금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공장소에서 민폐 행위를 해서 이걸 SNS에 올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남자 고교생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네. 창문 블라인드 줄을 콧구멍에 넣은 뒤에 재채기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옆에서 친구가 까르르 웃는 이게 담겼거든요. 이게 빠르게 확산됐는데 일본 네티즌들이 이게 뭐가 재밌냐.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비위생적이다. 이런 비판하는 글을 달았습니다. 재채기할 땐 막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걸 바보를 뜻하는 바카와 트위터를 합성한 바카타라고 부르는데 네.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편의점 점주 아들이 더워서 들어갔어요 라면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네네네. 본사가 이걸 알고 점포를 영구 폐점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카타 문화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게 이 학교 학생으로 이제 특정되면서 학교가 사과를 했고요. 이 학생이 그 매장에 가서 일파만파. 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밥 체인에서 이렇게 혀로 핥고 다시 초밥 올려놓고 이런 일들도 좀 종종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이런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오아시스의 Whatever 함께 듣겠습니다. To be whatever I choose, and I'll sing the blues if I want. I'm free to say whatever I like. If it's wrong or right, it's alright. Alway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전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은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줄였습니다. 휘발유는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축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6.3% 하락했는데 이는 12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외교 안보 정책 사령탑으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이례적으로 9개월 만에 깜짝 교체했습니다. 매파색 짙은 정책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 주도로 안보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신 라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아제르바이잔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조금 낯선 나라라서 오늘이 정말 기대되고 궁금한 점도 참 많은데요. 일단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네. 오셨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 처음에 2008년에 유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꽤 시간이 흐르셨네요. 네, 오신 지가. 벌써 17년째 그러네요. 한국에 살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네.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학생으로 왔을 때 이렇게 이럴 줄은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네네. 5년짜리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마치고 다시 고향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인연이 저를 한국에 머물게 했습니다. 네, 네, 네. 이제는 제 2의 고향 같으시겠어요? 네, 제 한국이? 고향이. 올해는 이제 내년 되면 제가 한국에 사는 시간이 네. 고향에 사는 시간보다 1년 더 많아지는. 그래요. 그래요. 예.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네. 소개를 하자면 현재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현재 제가 국제 컨설팅 회사를 네네.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제 이제 거래버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거를 좀 용이하게 도와주는 네.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좀 낯설잖아요. 그쪽이랑 한국 기업들 일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 강사로 활동하고 법무부에서 외국인 이민자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외국인 해설사로도 활동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제가 120 다산콜재단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여러 네. 가지 그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제가 늘 거기에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지시네요. 그 개건 해설사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활동 중이신데 이게 외국인 최초시잖아요. 네네.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활동하시면서. 많습니다. 벌써 네.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에 처음 시작해서 네. 벌써 이제 이 6년 동안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제가 한국어를 제외하고 4개국어로 해설 활동을 하거든요. 와. 뭐 예를 들어 예. 외국의 네. 기관에서 한국에 초청을 하고 아니면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우리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한국 역사, 근현대사에 대해서 배우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요. 이번 단체는 예를 들어 터키어로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터키어를 해설을 해드리고 터키어 하시고 그렇죠. 러시아 필요하다 그러면 러시아를 러시아어도 해드리고 하시고 아제르바이잔 필요하면 아제르바이잔.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였을 때는 영어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언어로 외국인들한테 한국 역사를 알리는 게 저는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일방적인 정보를 주기만 한다기보다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한국의 이제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국이 나중에 그 강북절 이야기도 하고요. 네. 6.25 전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현재의 한국이 되었나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불러들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한 편의 그림을 본 것 같다,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이때까지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참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 사람인 저도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의 역사를 아마 얘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한국 역사에 공부도 대해서도 많이 하고 제 생각에 공감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도 원래 전쟁이 난 국가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전쟁이 났고 저도 난민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런 아픔이 너무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감되는 부분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하기도 훨씬 이제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달할 때도 그걸 내가 느끼면서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고 하는 거랑 네, 정말 맞아요. 이해해서 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이제 한국인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라헬은 너무너무 성숙해. 저 30대거든요. 근데 한국의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예. 저랑 너무너무 마음이 같으세요. 통하세요? 네, 통해요. 왜 그런가? 저는 20대, 30대 친구들도 있지만 네.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대 60대 세대가 네. 그 옛날에 한국 그 전쟁을 겪은 세대니까 겪으셨던 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분들이 라인 씨가. 그 힘들었던 그 시절을 고치고 현재의 한국을 만들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너무너무 공감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불과 한 5분 정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나요? 근데 이야기를 잘하시긴 하시네요. 이게 쑥 빠져서 정말요? 예 듣게 되기는 하네요.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재미있게. 네. 예. 그 아제르바이잔어,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5개국어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어라든지 뭐 튀르키예어 저희가 잘 뭐 접할 기회가 없어서 네네. 그 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차이가 예. 아제르바이잔어랑 튀르키예어랑 많이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예.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터키어를 잘해요. 오. 그 대신 이제 터키어 사람들은 튀르키예에서는? 접하는 게 네네.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약한 거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 제가 터키 하면 터키인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소련에 속한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어릴 때부터 배우셨죠. 특히 제 세대는 러시아어를 기본적으로 다 배워야 했어요. 네. 요즘 세대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제 세대는 다 러시아 잘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세계 언어가 탑재된 상태에서 와. 잘하고 나중에 우리는
영어를 무조건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네, 영어도 네, 배우고 네. 또 저는 전공이 한국어니까 한국어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5개 예.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니까 네. 요거를 러시아로 예, 할까요? 러시아어로 라드 파즈노코미츠. 어렵군요. 네.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tanıştığımızda şadam. 전혀 다른데요. 달라요. 튀르키예어는요? tanıştığımızda memnun oldum. 오히려 아제르바이잔어하고 튀르키예어가 좀 비슷한. 조금 비슷해요. 구석이 끝에 조금 달라요. 네, 네, memnun 네. oldum, şadam 이런 식으로 네. 네,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재밌네요. 이게 언어 능력자이시기도 하고. 언어에 대한 제가 언어를 일단 좋아했어요.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빨리 이제 또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신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예. 사람들은 언어 빨리 늘어요. 맞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어떤 나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일단 아제르바이잔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저는 바쿠 이야기도 하고 아제르바이잔 이야기도 차근차근 하고 풀어주시죠. 예. 네네. 일단 아제르바이잔 위치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유럽과 아시아 딱 중간에 위치한 그렇죠. 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실크로드 위에도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다문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여러 나라 민족들이 같이 살다 그렇죠. 보니까 언어, 종교, 문화가 많이 퓨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가시면 다양하게 생긴 사람들도 보실 수 있고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문화다양성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아제르바이잔의 예시를 들어요. 그러네요. 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2024년부터. 그렇죠. 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런 네.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아제르바이잔 헌법에 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도 부딪히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중요합니다. 네네. 네. 아제르바이잔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유럽과 아시아의 매력을 다 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도 가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 아주 개방적인 분위기라면서요. 아주 개방적이에요. 네. 이슬람 국가지만. 주 이슬람 종교는 원이- 이슬람이지만 네, 네. 사실은 다양한 종교가 다양한 살고 종교를 있고 또 네,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약간 유럽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사람들 옷차림이라든지 생활 방식이 다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석유 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자원 네, 이야기.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말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라고 또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네. 왜 불일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190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한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소련에 속해 있었던 그 71년간의 기간 동안 네. 석유, 가스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석유, 가스는 빼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퍼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관광에서 ICT 산업, 농업 산업 등 네. 다양한 분야에서도 좀 활발히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도 또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수도 바쿠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고향이 바쿠 수도가 아닙니다. 바쿠 아니세요? 제 고향은 바쿠가 아니에요. 바쿠는 아제르바이잔 수도고요. 그렇죠. 제 고향 가라바흐예요. 가라바흐의 고바들라는 곳이에요. 네.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제 고향은 조금 아픈 역사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제가 4살 때 네. 1993년에 어린아이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제가 고향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쿠로 우리 이주를 가게 됐는데 네. 실향민이 된 거죠. 그러네요. 같은 나라 안에서 실향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갔던 곳이 바쿠고 바쿠에서 제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다가 한국으로 유학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바쿠가 항구 도시죠? 네, 네. 항구라기보다는 바닷가에 있어요. 아. 그런데 그 바다가 카스피해거든요. 그 카스피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네. 네. 어. 호수랑 바다의 차이가 뭘까요? 짜고 그렇죠. 예, 또. 안 짜고 또요? 저 지금 시험 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바다랑 호수의 네.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염도가 바다는 그렇죠. 더 높고 네. 깊어야 돼요. 바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강이 들어와야 돼요. 아. 그런데 이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염도는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그 대신 강이 안 들어와요. 물이 꼬여 있는 거죠. 사실상 호수지만 이런 염도라든지 깊이 때문에 또 바다 동물들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부르고 바다로.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가 바로 아제르바이잔 해안에 있는 그 바다인데요. 네. 거기는 5개 국가가 경계를 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이죠. 그렇군요. 자, 지난 8월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평화협정 체결하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을 계속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 이유는 영토 문제였어요. 영토 이제 문제. 아제르바이잔이 아시다시피 이제 91년에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면서 네. 해방한 국가 중에 이제 아제르바이잔도 있었는데 그때 한참 나라가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또 엎친 듯 덮친 듯이 그때 그 전쟁이 난 거예요. 옆에 있는 국가가 아제르바이잔을 이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아제르바이잔 땅의 20%를 그때 이제 침략하게 돼요. 그 후로부터 30년 동안 아제르바이잔 땅이 아르메니아에서 통제를 당하게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역은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공화국까지 이제 설립하려고 하고 거기를 자신의 당으로하고 이제 하려다가 나중에 세계의 그 어느 국가도 거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2020년에 전쟁이 나면서 그 땅이 해방돼요. 네. 그 해방되고 아제르바이잔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난민이 아니게 돼요. 네. 하지만 올해 8월 달에 그 트럼프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대통령을 불러서 네. 백악관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평화협정은 조건이 이제 더 이상 99년 동안 서로 싸우지 않기 이런 평화를 원하는 그런 협정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정상들이 이제 내린 결정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한테 특히 어떤 느낌이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네, 왜냐하면 전쟁이 더 이상 없다는 더 거는 이상 전쟁이 네. 없고 우리 자식들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지역에 평화가 일단 오면 여러 가지로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코카소스 산맥 아시죠? 네네네. 코카소스 산맥에 위치한 세 개의 국가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있는데 네. 이 세 개의 국가 여행 상품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네. 앞으로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아르메니아 가고 아르메니아 사람이 아제르바이잔 가고 이러면 교류도 있고 교류가 네. 많아지면 당연히 이게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네. 너무너무 잘 됐죠. 네, 네. 이 평화협정 계기로 트럼프 루트가 생겼고 이 맞아요. 미국이 99년간 이제 독점 개발 관리하겠다. 네네. 근데 주변국에도 뭐 역시 뭐 많은 영향을 정말 미치게 많은 영향을 되겠네요. 미치고 또 네. 이런 루트가 생기면서 일단 이동이 쉬워지고 그렇죠.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지역 자체의 경제 활성화가 더 빨라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네, 이제 이 평화 협정을 계기로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주요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석유, 천연가스 관련된 산업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카스피의 유전을 기반으로 이제 남가스 해랑을 통해서
해서 네. 유럽으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스타트업들을 이제 약간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네. ICT 산업, 농업, 관광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직항은 없잖아요. 아제르바이잔까지. 없습니다. 네. 한 15시간 정도 이제 경유해서 가실 수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에 가면 여기는 꼭 가봐라 추천하실 여행지는 어딜까요? 아제르바이잔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직항 없습니다. 네. 가려면 튀르키예를 거쳐서 가거나 그렇군요. 아니면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거쳐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합치면 한 15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만약에 대기 시간이 중간에 길어지면 18시간 정도 걸려요. 네. 아제르바이잔에 가시면은 꼭 가셔야 되는 거 저는 일단 이체리시에라고 생각해요. 이체리시에가 이너시티라는 뜻인데요. 옛날 한국의 경복궁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옛날에 성벽이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성벽, 궁전이 그 안에 또 오. 시르반샤 궁전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꼭 거기를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체리셰헤르. 맞아요. 네. 이체리셰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불의 사원 아테시게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조로아스트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조로아스트교의 발생지가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네. 거기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불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이슬람이 오기 전에 불을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가보시면 아직까지 그 사원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 그 사원만 보도 사실은 왜 불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가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곳이 있어요. 네. 하일랜드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일랜드 공원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3개의 건물이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플레임 타워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어요. 네. 거기 밤에 되면요. 그 위에 불이 진짜로 타는 영상을 또 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국기가 헐럭이는 영상도 틀어주시기도 하고 네. 참 멋있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꼭 거기도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이체리셰헤르 그리고 네. 불의 사원 아테시가흐. 아테시가 예. 하일랜드 공원 하일랜드 이렇게 공원. 추천을 해주셨어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좋은 계절,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지금쯤 가면 좋을까요? 10월? 좋아요. 지금 그래요? 4월에서 6월 사이 그리고 네. 9월에서 11월 사이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은 우리도 사계절이 다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에도 사계절이 있지만 우리는 여름에 장맛비가 없어요. 장마가 오지 않고 그렇군요. 약간 그리고 한국보다는 조금 덜 습해요. 바다가 건조하고. 바로 옆에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바쿠는 또 네. 바람의 도시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아제르바이잔의 그런 여름에도 많이 한국보다는 조금 참을 만한 그런 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겨울은 서울만큼 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겨울도 추운데 약간 서울보다는 눈이 좀 덜 오고 덜 추워요. 그 대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조금 추운 건 느껴질 수가 불긴 있습니다. 하겠네요. 네. 4월에서 6월 사이는 딱 좋아요. 그때는 꽃이 많이 피고 온화한 날씨가 있어서 여행하시길 추천드려요. 네, 손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손님이 거의 왕이다. 정말 그거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으시면 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집에서 지내셔도 돼요. 심지어 재워줘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친구 하나 두시면 네, 네. 아제르바이잔 여행이 참 편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생겼네요, 라일 씨. 그래요. 좋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의 음식 문화도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제르바이잔 음식은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연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게 담백하겠군요. 그렇죠. 네, 소금이랑 그리고 그 후추 정도만 네. 간을 해주고 나머지 향신료 잘 안 써요. 그렇군요. 아제르바이잔 음식 중에서 왕이라고 불리는 음식 소개해드릴게요. 네. 필로프라는 음식인데요. 플러프. 네, 필로프. 이 필로프는 뭐냐면
쌀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나 그 쌀이 한국에서 우리 먹는 이 찰밥이 아니라 예. 약간 나풀나풀 좀 날리는 네, 그런 아. 길쭉길쭉한 네, 한국에서 네, 네. 안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거랑 비슷한 쌀을 이용해서 예. 고기랑 대추야자, 대추여자. 오. 이렇게 달콤한 것들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음식은 사실 만들기 꽤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명절 아니면 예. 생일, 네.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필로프 먹는 걸 꼭 필로프. 추천드리고 네. 또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거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구탑이라는 건데요. 구탑. 네, 구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기 구탑, 채소 구탑. 이제 고기 구탑은 정말 한국에 있는 만두 네. 있잖아요. 군만두. 군만두 느낌. 군만두인데 좀 커요. 네. 한국어 군만두는 작죠. 작지만 네네. 우리는 이렇게 한 손바닥보다 더 커요. 그 안에 고기를 이렇게 다져서 그 안에 넣고 채소도 그렇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기름에 굽지 않고요. 네. 쪄요. 아무것도 안 바른 냄비에다가 구워요. 그래서 바삭바삭해요. 그렇군요. 예. 플로프 구탑까지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이 이야기를 정말 너무 맛깔나게 해주셔서 맞죠. 더 예.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예,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네. 저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네. 불의 땅, 한국은 저희의 빛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서로 다른 불과 빛이 만나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나라 사이의 이해 협력 그리고 앞으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저도 제 나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역할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신 라힐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